안녕하세요. 김경열입니다. 전공이 사직으로 촉발된 의료 대란이 9개월이 지났는데 사태가 해결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제가 예측이 되지 않아서 오늘은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좀 예측해 보자는 의미에서 대한민국 의료계 투쟁사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의료포럼 주소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나왔고요. 외과 전문이에요. 외과 전문이고 짧게 제 이력을 말씀을 드리면은 좀 전에 김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000년 의학분업 투쟁인 그 의쟁 대변인을 했었었고 그 위에 이미 10년도 훨씬 전에 의사협회장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젊은 쌤들이 저를 기억하는 거는 이제 금년 초에 그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미래의료 포럼이라는 우리 의사들이 가야 될 큰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한 포럼의 대표를 하고 있고요. 우리 의사들 포탈인 메디스테이프라는 데서는 아마 제가 페이스북 포스팅을 자주 하는 편인데 그 이제 단문 포스팅 할 때 이제 맨 끝에 항상 내가 이런 거다라는 거다체를 제가 이제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보니까 거다 햄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크크 좌해 거다해. 저는 처음에 햄이 뭔지 몰랐어요. 또 찾아봤던 게 형님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젊은 사람들이 나를 형님으로 불러주니까 저는 좋아요.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이력이 이제 화려하신데,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대표님을 초대드린 거는 좀 2000년대 의학분업 투쟁 때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사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고, 또 상황이 지금하고 좀 다르긴 한데, 왜냐면 그때는 일치 단결돼서 제 느낌으로는 저는 사실 그 현장을 그때 제가 예과 1학년이었거든요. 2000년대는. 그래서 그냥 선배들이 이제 휴학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따라가고 이 정도여서 저희가 현장감 있는 내용을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좀 대표님한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초대를 드렸고요. 그때 2000년 당시에는 좀 분위기가 어땠나요? 우리 의사들이 항상 보면은 늦어요. 그때도 의학분업이라는 것이 이미 1999년도 50합의안이라 그래서 이제 그 말들이 많은데 어쨌든 50합의안에 의해서 2000년도 7월 1일부터 의학분업은 시행하기로 이미 결정이 난 상태였어요. 결정이 난 상태였는데 의사들이 의학분업이라는 것이 자기한테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 그러면 좀 어폐가 있겠지만 막 끌어올리지는 않았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의사들이 의학분업이 시행되면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본인들이 느끼게 된 게 99년도 11월 15일 날인가 해서 의약품 실거래가 상한제라는 걸 하게 돼요. 그 의약품 실거래가 상한제라는 게 뭐냐? 이제 그 당시는 이제 당연히 의약분업 전이니까 우리가 진료를 하면은 그 병원 내에서 조제를 하니까 본인들이 환자들한테 조제해 주는 약들을 다 사입을 했단 말이에요. 제약회사로부터. 근데 이제 어떻게 됐었냐면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약을 구입을 하게 되면 보험약가 예를 들어서 한 알이 1,000원이다. 그럼 심지어는 그 1,000원짜리에 300% 400% 마진을 줬어요. 그래서 그런 거로 이제 본인들이 이제 병원이 운영됐던 걸 몰랐던 거예요. 의사들이 내가 병원을 운영하는 게 이 정당한 진료 내지는 어떤 검사 같은 수가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약품 마진에 의해서 병원이 움직인다는 걸 본인들이 몰랐다가 실거래가 상한제라는 게 다시 말해서 100원에 사입한 약들은 100원에 이제 공단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막상 대보니까 의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 월급 주고 병원 운영비 쓰고 집에 생활비 갖고 왔던 게 정당한 수가에 의한 어떠한 보상이 아니었고 수가로 안 되니까 의약품이 약간 마진이었구나. 그런데 이제 실거래가 상한제를 해버리게 되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거는 이제 경영적인 면이었었고, 우리 의사들은 당연히 내가 진료한 환자에 대해서 내가 처방을 하고 내가 조제를 함으로써 이 환자가 이 약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어떠한 효과를 나타는지 다 보고 싶었던 건데, 의약분업을 하게 되게 되면 내가 처방낸 약에 대해서 똑같은 제약회사 그러니까 성분은 같더라도 다른 제약회사 약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의사들이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들끓기 시작해서 99년도 11월 30일 날 장충체육관에서 집회를 해요. 그 집회가 2000년도 의학분업의
우리 의사들의 전체 투쟁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탄 같은 건데 이제 후일담인데 그 당시 의약분업 저지를 위한 그러니까 정부의 의약분업 저지를 위한 장추재관 집회를 기획한 게 의사협회가 아니라 서울시 의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의사회가 그거를 처음에 이제 기획을 하면서 서울시 의사회 집행부들이 고민을 무지 많이 한 거예요. 그 장추체육관이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그 안에가 한 8,000명 정도 들어가거든요. 여기가 꽉 들어가면은. 과연 이걸 채울 수 있을 것인가? 그 추운 겨울인데 11월 30일인데. 그래서 이제 그 서울시 의사회에서도 그 행사를 하면서 내심 불안했던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날 그 현장에 가서 깜짝 놀란 게 그 장충체육관으로 우리 회원들이 막 들어오는데 예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지방에 온 회원들만 실내로 들어가고 예. 서울 회원들은 장충체육관 집회, 그 주변에 집회를 할 정도로 어쨌든 간에 늦게 우리 그때도 늦게나 시작했던 건데 중요한 거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전체 의료계가 뭉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의약분업은 뭐 전공이만 아니라 개원이, 동직이, 대학교수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없는 그러니까 모든 의료계가 힘을 합쳐서 막을 수밖에 없는 의료계 공통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늦게 그렇지만 빨리 뭉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실 좀 뭐랄까 투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사직을 해서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전공의 그렇죠. 그리고 휴학하는 의대생들 뿐이고 사실 뭐 기업이나 교수님들이나 뭐 저 같은 봉직이도 어떤 실질적인 그 뭔가를 내놓고 투쟁이라고 하는 걸 전혀 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은 왜 그런 걸까요? 지금은 사태도 사실은 전 의사들에게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큰 그 의료계의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뭉쳐지지 않는다는 게 2000년도도 처음에 시작은 개헌가의 휴진으로 시작했지만 2000년도도 투쟁을 끌고 간 거는 전공이었어요. 그때도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 이제 의약분업의 시행을 앞두고 의쟁투라는 게 이제 1기, 2기, 3기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1기 의쟁투 때 전국 휴진을 한번 해요. 그리고 2차 휴진을 한번 들어가요. 2차 휴진하고 나서 휴진을 접는 과정에서 전체 의사들의 의견이 수렴이 안 됐다. 그래서 전체 회원들이 굉장히 당시 집행부를 공격을 심하게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3기 의쟁투가 만들어졌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전공의 비대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중요해요. 전공의 비대위라는 게. 그 당시가 3기 대전협이었어요. 그리고 3기 대전협의 집행부들이 소위 말하는 서울에 있는 메이저 대학병원의 전공의들 대표들이 각 회장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리더십이 굉장히 셌어요. 그 당시에 그 개원가가 휴진을 걷어들이고 나서 그 당시 전공의 집행부도 그 휴진을 걷어들이는 게 동의하고 이제는 정부랑 싸움만 할 때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는 식의 스탠스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전공의 그룹들이 이건 아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많고 이번 기회를 가지고 단순히 의약분업의 반대만이 아니라 잘못된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해서 전공의들이 들고 나온 게 선도투쟁론이에요. 선도투쟁론이 뭐냐? 우리 개헌가 선배들 믿지 못하겠다. 개헌가 선배들이 지금 저기 나자빠져서 진료를 보고 있으니 우리가 먼저 나가서 투쟁을 시작을 함으로써 개헌가 선배들을 이끌어내자. 그게 선도투쟁론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당시 인하대학병원 그룹이 중심이 돼서 선도투쟁론을 주장을 해요. 당시 3기 대전협 집행부는 반대했고 3기 대전협 집행부 반대한 거는 위험하다. 우리 젊은 전공의들이 다칠 수 있다. 선배들이 나시도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경우에. 그래서 선도투쟁론을 주장한 그룹과 선도투쟁론은 위험하다가라는 집행부 그룹이 둘이 대결 구도가 돼서 당시 있는 의협 동아홀에 전국에 있는 단위병원 대표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토론하고 발전하고 거기서 선도투쟁론이 전공의 전체 의견이 될 것인가를 가지고 투표를 하게 돼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뒷자리 앉아서 봤는데 야, 우리 후배들 믿음직하다고 느끼게 된 게 이런 일이 처음 있던 일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투표는 뭘 했느냐. 선도투쟁론. 전공의들이 병원을 뛰쳐나오는 것 정도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의결정도수를 뭐로 할 것이냐 그걸 먼저 투표를 한 거예요. 네. 그 3기 대nhập 집행부는 이 정도라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저적 그 전공의 대표들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받는 게 맞다. 선도투쟁론을 주장한 그룹은 무슨 얘기냐, 과반수된자. 그래서 이걸 먼저 붙었어요. 먼저 붙었는데 3분의 2 이상이 돼야지만 선도투쟁론이 전공의 전체 의견으로 받아들여진다고 1차에서 투표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도투쟁론을 주장했던 그룹들이 나한테 와서 저희가 쌤 저기 진 것 같다고 우리가. 그래서 나는 뒤에서 보면서 분위기를 보면서 나는 그랬어요. 절대로 진 게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선도투쟁론을 동의하고 있는 대표들도 이게 전체 의견이 돼서 이렇게 과감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의견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3분의 2에 대해 찬성한 것 같더라, 내가 보니까. 네. 그래서 다시 그럼 2차 투표 결과를 보자.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돼야지만 선도투쟁이 받아진다고 이제 결정을 한 상태. 2차 투표는 2차 투표에서 70몇 %가 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도투쟁론이 그래서 전공의 전체 의견이 되는데 이게 왜 비대위 구성이 되느냐. 선도투쟁론에 대해서 집행부는 당시 집행부는 반대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도투쟁론에 반대하기 위해서는 집행부는 나름대로 책임감 있게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도투쟁론이 전공의 전체 의견으로 받아들여지면은 자기들은 자기들의 의견이 우리 회원들로부터 대표 거부된 거로 생각하고 본인들은 총사퇴하겠다. 근데 그게 맞는 방식이에요, 그게. 그러네요. 그게 맞는 방식이라고. 합리적이네요. 그게 투표의 방식이에요. 네. 노조도 그렇게 하잖아요. 현재 민노총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협상을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노사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 노사협상에 대해서 본인들이 받아와서 이거를 조합원한 투표를 붙이잖아요. 네. 투표를 붙였는데 이게 부결이 돼. 그럼 그 집행부는 날아가는 거야. 왜? 니네들은 우리 노조원들의 의견들을 제대로 수용을 못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3기 집행부가 물러나고 그래서 생기는 게 그래서 비대위인 거예요, 그게. 그 비대위가 8월 달에 시작을 해서 그래서 11월 달까지 끌고 가요. 네. 그때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개헌가보다는 전공의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의료계의 구조적 취약화됨을 바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3차 의료기관인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이 없어지니까 사라지니까 수련병원이 작동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아주 극렬하게 드러난 게 이번 사태 드러난 게 이만큼 대한민국의 의료 구조가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구조가 취약한 거다라는 게 드러난 거고 그 당시도 이제 개헌가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 개헌가는 투쟁에 들어가서 뭐 3일이니 4일이니 하더라도 정부가 크게 신경 안 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여론은 안 좋아지겠지만 국민이 좀 불편할 뿐이지 어차피 다 저기 병원 가서 진료받고 상급종합병원 가니까 개헌가의 집단 휴지는 크게 그 당시에도 정부가 보기에는 이게 크게 파괴력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은. 근데 뭐 지금은 사실 전공의들은 이렇게 분열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살 길 찾아서 떠난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돌아갈 생각도 있는 전공의생들도 그렇죠.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완전히 떠나버린 선생님이 제 생각에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그 바이탈과에서는 그러니까. 뭐 소아과, 산부인과 쌤들은 정말 그냥 떠나버리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사태 벌어졌을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어떻게 해결이 되든 우리 의사들이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게 해결이 되든 아니면은 저는 이 싸움 질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네. 근데 질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는 지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원칙과 명분을 계속 주장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만약에 지더라도 다음에 또 이어갈 수 있는 거지. 네. 조그만 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명분과 원칙을 훼손시키면 그다음에 못하는 거다. 근데 어쨌든 이기든 지든 뭐 이겼으면 좋겠고 이기자는 각오로 싸우고 있지만 이 사태가 종결되더라도 절대로 이전으로 못 돌아간다. 그거는 모두가 동의할 것 같아요. 그 못 돌아간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필수 의료 여기 있는 전공의들은 상당수가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을 이미 찾고 있더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의료계에서 우리 선배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을 이 전공의들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이 사회에서 같이 끌어안고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고 그때 제가 저는 인터넷으로만 이제 자료를 찾아봤으니까 좀 현장감 있는 내용은 모르는데 그때 보면 약간 교수님들도 휴진을 하고 나오셨던 걸로 기사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교수님들의 그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그때 2000년도 의학분업 투쟁에 이제 하나의 큰 분기점이 됐던 게 아까 처음에는 11월 30일 날 집회였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가 가운을 벗는 장면이 뉴스에 다 나왔어요. 이제 그 당시 이제 교수협의회라는 게 이제 그때, 그러니까 교수협의회는 2000년도 그 의학분업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각 대학마다. 아, 네. 이제 그 당시 이제 교수협의회 초대 회장, 그전에는 있었지만 유명무실 했었고, 어쨌든 그때 교수협의회 대표를 했던 분이 서울대학교 신경외과의 이제 김현직 교수님인데, 이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한 군데 모여서 가운을 벗고 나가는 전무들과 같이 그 사진이 전국에 이제 그 신문마다 실리면서 이 사태가 조금 더 전국적으로 많이 주목을 받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는 교수협의회 분들이 지금이랑 달랐어요. 그때는 같이 한 힘이 됐었어요. 한 힘이 됐었었고, 미리 말을 좀 하면은, 네. 그때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나가서 투쟁하는 과정에 이미 정부랑은 협상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협상이라는 게 힘을 갖고 있어야지 협상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네. 우리 전쟁하라는 나라들도 전쟁하면서 협상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협상을 하기 전에 뭐를 했느냐?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태가 의학분업을 의학분업을 막기 위한 사태는 아니다. 그러니까 좀 더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의학분업 반대했던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 의학분업이라는 것이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는 나라다. 의료 인프라가. 미국이나 유럽처럼 이런 인프라가 다 갖춰진 나라들은 의학분업을 하더라도 환자들도 불편하지 않을 거고 의료기관도 운영에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처럼 현재 약에 대한 마진이 없으면은 병원이 운영이 안 되는 그러한 수가라든지 여러 가지 체계를 만들어 놓고 의학분업만 하면은 우리나라 의료기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주장했던 게 의학분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거에 대한 공약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느냐. 교수, 전공의, 학생, 개원과 총망라해서 하나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 위원회가 밤을 새가면서 진짜로 내가 날짜는 기억이 안 나. 한 달 이상을 거의 합숙을 해가면서 안을 만든 거예요. 그 안을 가지고 이제 정부랑 협상을 시작한 거거든요, 우리가. 네. 그때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전체 의료계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안들을 만들 때부터 학생부터 개원과 대학 교수 다 같이 만들었었고 이 안을 만든 사람들이 협상은 나간 거예요. 10명이. 그게 이제 10인 소위라는 건데 네.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한 몫을 낼 수 있었던 거고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없잖아요. 시도조차 못하고 그냥 있잖아요. 교수님들은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네. 배장한 교수님이 대표적이게 그렇게 그만두신 분도 있는데 그냥 조용하게 그만두는 교수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주니어 교수님들 중에서 그냥 조용하게 나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게 왜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됐느냐. 네. 리더십 문제예요. 그 당시는 어쨌든 간에 그 의쟁투라는 그 조직이 의쟁투라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마찬가지인데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의쟁투는 대연총회에서 이제 뭐라고 임의해 줬냐면은 투쟁과 협상에 대한 정권을 준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의쟁투를 만들고 의쟁투 그 3대 위원장을 했었던 그 현재 성남시장인 신상진 위원장이 네. 그 의쟁투 위원장을 많은 조건을 몇 가지 걸었어요. 집행부에 대의원에다가. 첫 번째, 우리는 같이 일할 사람들을 상근하겠다. 상근하지 않고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네.
그다음에 상근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근비를 줘야 된다. 네. 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조직부터 새로 만들었던 거고 그때 신상진 위원장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한 6명 정도가 상근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의쟁투라는 게 투쟁의 중심자로 동의를 받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각 직역에 빠진 게 있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교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의대생, 병원의사라 그래가지고 봉직협의회, 네. 그다음에 개원가, 그다음에 의협 상임진 이렇게 해서 10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없으니까 맨날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니들 대표성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지금 다 살 길 찾아 떠나가지고 뭐 이렇게 모이기가 그렇게 될까? 아주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의료계의 중심을 누군가 당연히 의협이 잡아야 된단 말이죠. 중심을 잡아서 그렇게 의료계 전체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공약도 만들어야 되고 그 공약을 갖고 정부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네. 그래서 이 투쟁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현재 전공의들이랑 의대생들을 나가서 싸우고 있는 후배들 그 어떻게 생각하면은 추운데 벌판에 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 후배들을 뒤에 서포트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강력한 리더십을 갖출 수 있는 의협이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 리더십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 투쟁의 뭐 리더라고 한다면은 사실 투쟁을 하고 있는 뭐 그 주체는 사직 전공이랑 의대생이고 그 리더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박단 사익 전공 중에서 위원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고 제가 뉴스를 봤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안 그래도 뭐 저는 이제 요새 그 제 생각들은 이제 페이스북에다 많이 이제 그 밝히니까 이 밝힌 바가 있는데 네. 저는 이 비대위 맡기 전에는 박단 위원장이랑 한 번 접촉한 적이 없어서 잘 몰랐어요. 네. 근데 박단 위원장을 내가 쭉 이렇게 그 같이 비대위에서 활동하고 그 이후에 행보를 보면은 정말 믿을만 하더라고요. 믿을만 하다는 게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도 독다했었고 네.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도 만났었고 그럼 알려지지 않은 많은 리더 그룹들을 만나고 다녔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뒤에 그 자리에 가서 뭐 잘못한 게 있든지 말실수해갖고 문제된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난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도 당연히 만나야 된다. 왜? 대통령도 만났고 여당 대표도 만났는데 야당 대표도 만나야죠. 만나서 내가 볼 때는 현 시점에서 여러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혹시 지금 박단 위원장한테 모든 포커스가 쏠려져 있으니까 가서 무슨 뭐 그 어설픈 협의 같은 거를 해서 협상을 하고 뭐 이러지 않겠냐라고 이제 착각들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 현재 돌아간 시스템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아마도 박단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그 전에 대통령이라든지 한동훈 대표한테 말했었던 우리는 이만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안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전혀 걱정을 안 하고 많이 만나고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끝나고 뭐 그 박단 그 비대위원장의 그런 페이스북 발언이라든지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만나고 나서 이런 걸 보니까 저도 뭐 사실 크게 뭐 걱정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걱정이라는 걸 떠나서 야 정말 우리 후배니까 편하게 야 이 친구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사진 한 장 안 찍고 왔단 말이에요. 맞아. 이게 그 어쩜 저기 뭐냐 그 조금 그 리더라는 사람들이 뭐 국회의원 한 번 만나면 그냥 사진 찍는 거 가지고 그냥 찍어서 여기 동네방네 자랑하고 그러는데 대통령을 독대했단 말이죠. 사진 한 장도 안 찍어서 왜? 이용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사진도 안 찍었죠. 그 다음에 하고 나서 용산으로부터 뭔가 만났는데 이런저런 거 했다라고 그쪽 언론 플레이도 없었죠. 그런 거를 사전에 제가 보기에는 박단 위원장이 그쪽이랑 실무진들이랑 이 얘기할 때 이런 조건들이 이행이 안 되면은 만날 수 없다라고 하면 분명히 못을 받고 막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나는 그 우리나라의 그 리더들이 들으면 기분 무지하게 나빠하시겠지만
박단 위원장이 그 정치인들 이용하라면 이용을 했지. 난 그 정치인들이 박단 위원장을 이용 못할 거라고 봐요. 저는. 실제로 그래 왔고 지금까지. 예. 예. 그래서 믿어요 저는.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은 좀 그런 게 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면모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앞으로의 뭐 투쟁도 사실 그런 의협에서 뭐랄까 다른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 사직 전공의 선생님들을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데 사실 그거 자체가 그런 대표성을 가지기는 어렵고 박단 위원장을 중심으로 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현재 투쟁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또 대표님을 이렇게 초청을 드린 거는 좀 의학군업 사태 때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어서 했는데 당시 이제 사태가 마무리될 무렵에 여러 가지 그런 뒷얘기가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도 이제 의쟁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의쟁투라는 게 만들어져서 회의를 할 때 이미 중요한 결정을 몇 가지를 결정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중요한 의사들의 우리 의사들의 전체적인 행동을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종료할 그때는 이제 투쟁을 했어요. 투쟁을 종료하는 시점은 전체 회원들의 투표로 결정한다라고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그런 결정사항이 없으면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본인이 섣불리 가서 결정을 하고 올 수도 있잖아요, 이게. 네. 그 2020년에 좀 그래서 2020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금년 초에 그 비대위 언론홍보분과위원장으로 들어가서 비대위 첫 번째 회의할 때 제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서 통과시킨 게 뭐냐 만들어 놓은 게 그때 그래서 우리 전체 의사들의 그 행동을 시작한과 종료하는 거는 투표로 결정한다. 이번에 못을 박아놨던 거예요. 네. 2000년도에도 그래서 투표로 결정하긴 했어요. 결정하긴 했는데 2000년도 이제 그 투쟁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크게 우선 이제 그 단적으로 말하면은 투쟁 중에 의쟁투는 이 상태에서 협상을 하고 이 투쟁을 종료하는 거는 미안의 투쟁이다. 계속 가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당시 의협 집행부는 일단은 1단계는 접는 게 맞다. 그리고 다시 또 미비한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또 하더라도 우선은 접는 게 맞다. 뭐 전공의들도 너무 다칠 것 같고. 그래서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그 당시 전공의 비대위가 요구하기를 우리는 따로 투표하다 그랬어요. 자기네들은. 따로. 왜? 전공의는 그 당시 개헌가랑 다른 게 전공의 비대위는 나와 있었잖아요. 지금 거기가. 네, 그렇죠. 11월 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휴학 처리해 준 게 아니라 그때는 그러니까 사직하고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공인들 중에서 내년에 보도 시험을 볼 생각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11월 달이니까 그래서 전공의들은 전체 투표를 하게 되면은 전공의들의 의견들이 전체 의견에 묻혀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나눠서 했어요. 그래서 전공의들은 어떻게 투표를 했느냐? 아까 말했지만 그 당시 이제 그 10인이라는 그 공약을 만들고 그다음에 협상했던 팀들이 정부랑 가서 협상을 해서 안을 만들어 와요. 그 안을 가지고 투표에 붙인 거예요, 전체로. 이게 받을 만한 아니냐, 받지 못할 아니냐. 그리고 개헌가는 전공의를 빼놓고 개헌가랑 봉지 교수들은 따로 투표를 하고 전공의들은 투표를 하는데 두 개로 나눠서 했어요, 이 친구들이. 첫 번째, 이 안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두 번째,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들어갈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전체 분위기가. 예. 그럴 수밖에. 지금이랑 상황이 지금이랑 좀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때 사직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1차 내가 정확한 안건은 기억한다. 그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더라도 부족해. 그렇지만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 들어가는 게 맞겠다고 판단한 거라서 첫 번째 압도적으로 반대예요. 그렇지만 들어간 거예요. 개헌가는 그 전공들을 빼놓고 나머지 개헌가는 이게 굉장히 박빙의 차이로 받는 거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의쟁투랑 그 받기로 했던 집행부랑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회원들은 그걸 모르죠,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이번 투쟁 현재 이제 우리 사태가 언제 종료되든지 간에 우리도 전체 회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해야 될 시기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 묻는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묻기 위해서 어떠한 우리가 성과를 얻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도 중요한데 지금 뭐 동의 안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리더십은 뭐 이미 무너져 내려 있고 그래서 저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빨리 리더십을 다시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00년도에 의쟁투 투쟁, 2000년도 의학분업 투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기를 성공한 투쟁이냐 실패한 투쟁이냐. 어떤 분들은 실패했다고 어떤 분은 성공했다 그러는데 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실패라고 말하는 분들은 의학분업에 대해서 우리가 막지 못해서 실패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동의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그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의사사회가 많이 성숙했어요. 성숙했다는 게 그나마 의협이라든지 의료계 여러 가지 제도들이 내부적으로 많이 민주화됐어요. 그때 계기로 해서 의사협회 회장을 직선제로 뽑기 시작한 거예요. 직선제로 뽑았던 거고 그때부터 의협 임원들이 상근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 시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도 의대생들이 요구했단 말이에요. 선배 의사들한테. 우리도 투쟁에는 같이 하고 전공 그 당시엔 본과 4학년들이 그 국시도 거부 투쟁까지 했었는데 이 투쟁 끝나고 나니까 소속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의협에 소속감이 있게 해달라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저기 대의원 총회를 통해서 정관에다 어떻게 였냐 그러면은 의사협회에 의대생들 준회원으로 있는 조항을 넣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의사협회라는 거는 이제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의사협회 같은 데들은 정관이 우리가 대의원 총회에서 개정을 했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이걸 승인 안 해주면 정관으로서 효력을 발생을 못하게 됐어요 이게.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떤 저기 그 내용을 모르는 그 우리 회원들은 그래요. 아니 의사협회 얼마나 못났으면은 어떻게 정관을 자기 마음대로 승인을 못하고 보건복지부로 또 승인을 듣게 되냐 그러는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법이 그래요. 변호사협회도 마찬가지로 정관이 개정이 되면은 거기는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득해야 돼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법인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 법에서 그 대신에 의협은 이제 법정관 단체라 이 법이 인정한 저기 그 법이 인정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다른 그 권리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정부가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 정관을 세세 꼴꼴 따져서 이것 빼 이렇게는 안 해요. 절대로. 근데 그때 걸린 거예요 우리가. 걸릴 때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정부가. 복지부에서. 왜냐하면 이제 대의원총회를 통과해서 정관을 바꿔서 보건복지부로 던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안 와 이게. 이게 와야지 우리가 회원들한테 공표도 하고 다 바꾸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이거 말고도 그때 바뀐 조항이 무지하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바뀐 조항을 가지고 의협이 계속 회무를 봐야 되는데 빨리 안 오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해요. 복지부에 있는 관리한테. 그 관리가 누구냐? 의사 출신 공무원하고 전화를 해요 내가 전화해서. 니네들이 왜 안 주는지 알아 내가. 빨리 그거 빼고 보내 우선. 그래도 빼고 빨리 보내. 그래서 그 당시에 의대생들을 의사협회에 준혈한다는 조항만 빼고 돌아와서 그 이후로 못 넣었던 건데 다시 시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다시 시도하는 거고 그때만 해도 저희가 미숙했던 거야. 미숙했던 게 그 언론 플레이스에 되죠 우리가. 국민을 향해서. 의사협회라는 이런 전문가 단체의 자율성마저도 정부가 강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말 나온 김에 얘기하면은 자율징계권도 마찬가지예요. 회원들이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의사협회 왜 자정운동 안 하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안 줘. 그렇죠. 아무 권리가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회원들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징계가 회원 자격정지인가 그래요. 회원 자격정지가 되면은 이 회원이 불편한 게 뭐냐?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어져요. 회장에 대한. 그 다음에 의협 그 온라인을 통해서 면허 신고를 못 해요. 그러니까 면허 신고를 못 하는 게 아니야. 오픈을 할 수가 있어. 다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돼 있느냐? 정부가 의사협회가 강력한 리더십을 갖는 거를
막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의사협회가 강력한 리더십을 갖게 되면은 정부 정책에 항상 반대하는 데가 의사협회인데 갈등일 수밖에 없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막고 있는 건데 저는 집행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자율징계권을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자율징계권을 확보하고 그래서 극소수의 부도덕한 회원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함으로써 대다수 회원들을 보호해야 되는 게 맞고 정부가 자율징계권을 안 주는 걸 갖고 의사협회가 언론플레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못했어. 해야 된다고. 우리는 이렇게 회원들한테 강력하게 문제 있는 회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려고 그런다. 근데 정부가 안 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니네들 이상하게 무슨 의사면허 취소법 같은 거 만드는 건데 우리들은 그런 법이 있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의사가 살인 강간을 했다거나 대리수술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분개한다. 그리고 그런 거는 내부에서 더 빨리 할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한 징계권을 달라. 안 주는 게 정부다. 국민들아 착각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징계 못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 범죄자들이 돌아왔을 때 면허를 다시 발급해 주는 게 또 보건복지부니까 참 그런 면에서 참 답답하긴 한데. 말 나왔으니까 이거 분명히 댓글 달리겠네. 이거 자율징계권이나 부도덕한 얘기 나오니까. 말 나왔 뭐 다 아는 얘기니까 할 건 하고 와야지. 네. 그런 얘기 분명히 달릴 거예요. 네. 뭐 이거를 우리 김 원장님 이 유튜브가 그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의사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볼 테니까 분명히 댓글 나올 거라고요. 네. 그 지금 말하는 당신 예전에 안준이 있지 않았느냐? 있었어요 분명히. 9년 전에 반성하고 잘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의사협회에 나와서 의료계에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분은 좀 다른 각도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저도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볼 거고 그런 좀 다른 이 각도라는 말씀 잠깐 드리고요. 이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해야 돼 내가. 자율징계 관련해서 얼마나 정부가 의사협회가 의료계가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거를 막고 있느냐. 단적인 얘기가 뭐냐. 의사들이 이제 개원하게 되면은 그 개원하려는 지역에 있는 보건소에 가서 신고를 해요. 개설 신고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의사협회는 들리지 않아도 상관이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협회는 변호사협회는 지방 변호사회에서 허가 안 해주면 아예 변호사 개업을 못 하잖아요. 아, 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 정말요? 아니,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는. 완전히 다르네.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대법관 했던 누가 이런 것 때문에 잘려서 변호사 하려고 그러는데 지방 변호사회에서 그래서 허가를 못하고 있다. 아, 네. 거기는 그 지방 변호사회에서 당신 이 지역에 변호사 개업 못합니다. 개업 못해요. 연구 못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개업한 의사가 누군지 좀 파악이나 좀 하자. 그러니까 개업할 때 시군구 의사회를 경유할 수 있게 해달라. 시군구 의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서 언제 무슨 이름으로 누가 개원합니다라고 시군구 의사에 신고하게 해달라. 그래야지 우리도 회원 관리할 게 아니냐. 근데 그걸 정부가 막아요 계속. 막는 논리가 뭔지 알아요 걔네들이? 아니 이미 개원할 때는 보건소 가서 개설 신고 다 하는데 시군구 의사회에 가서 또 그 신고하면 이중 신고니까 이게 민원인 국민들에게 쓸데없는 규제라는 거야 이게. 저 규제 개혁 차원에서 하나만 하는 거래. 그러니까 걔는 그렇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뭐라 하겠냐 내가 쓸데없는 얘기들 하지 말아라. 의사협회에 와서 시군구 의사회에 와서 신고하면은 시군구 의사회 직원들이 알아서 일괄적으로 보건소에 가서 우리 개설 신고해 줄게 우리가. 그럼 우리 원장님들 불편할 거 없지 않느냐. 그럼 답 안 해요. 왜? 말은 걔네들이 규제 개혁이니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지만 시군구 의사회부터 리더십을 갖는 게 싫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일반 의사들은 저도 뭐 사실 뭐 의료 활동이나 이런 거 전혀 해본 적이 없고 이제 면허 신고할 때만 그게 필요한 건데 회비내는 것도 저도 회비를 되게 오랜만에 냈거든요. 이번 올해 의협 회장 투표하려고 회비 되게 오랜만에. 누구 찍었어요? 나중에 끝나고 얘기해요? 투표를 하려고 회비를 냈는데
겨울 투표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 면허 신고는 좀 인터넷으로 제가 학회 안 가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서 좀 편해지긴 했는데 그렇게 이제 참여 자체가 사실은 많지 않고 맞아요. 그런 참여도를 높이는 게 의협이 할 일이라는 좀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뭐 어느 정도 지금 그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그 2000년도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떤 투쟁을 했고 이게 좀 감이 잡히는데 사실 이번 사태는 뭐 제가 과거를 돌아보고 좀 미래를 예측해보자 말씀드렸지만 그때랑은 좀 많이 다르잖아요. 많이 달라요. 예, 전공의들이 포기한 분들이 많고 정말 사직하고 나가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다른 의사분들은 사실 자기 피해될 게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지금 40대 중반인데 뭐 10년, 20년 뒤에 그렇게 막 몇천 명이 쏟아 나온다고 해서 저하고 사실은 크게 뭐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런 개헌가나 아니면 교수님이나 이렇게 참여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번 사태가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좀 예측을 하시나요? 예측은 어렵고요. 나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